창밖으로 고요히 흐르는 강물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와 보니 우리의 인생이란 결국 산에서 시작해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과 참 닮아 있습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계곡물처럼 거침없이 바위에 부딪히고 큰 소리를 내며 세상을 향해 거세게 흘렀지요. 하지만 이제 바다라는 영원한 안식처를 눈앞에 둔 우리 인생 하류의 강물은 조금씩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내 안에 흙탕물을 가라앉히고 가장 고요하고 맑은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 넓고 깊은 대양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이 외로운 감옥이 아닌 황홀한 자유가 되기 위해 제가 100년을 살며 묵묵히 지켜보고 깨달은 세 가지 말의 비밀을 조용히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고요한 사유의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지 따뜻한 댓글로 안부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노년에 접어들며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문턱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자신의 운기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신세한탄에 대한 경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잠식해 가는지에 대한 서글픈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홀로 앉아있는 시간을 상상해 봅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가득하고 가끔씩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생에 남은 시간을 재촉하는 듯합니다. 100년을 넘게 살아온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그의 긴 생애 동안 수많은 친구와 지인들의 노년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기묘하고도 안타까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이들 곁에는 언제나 습관처럼 내뱉는 신세 한탄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말, 삶이 고단하다는 말, 세상이 야속하다는 말이 입술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자녀들을 마주할 때도 반가움의 미소보다 먼저 자신의 통증을 상자에 담아 꺼내 놓았습니다. 어제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오늘은 무릎이 시려 잠을 설쳤다는 이야기가 안부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자녀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그리운 부모의 얼굴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되는 질병의 서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교훈 너머에 아주 차갑고도 내밀한 사유를 마주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아프다 하는 소리를 하거나 신세 타령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존재가 머무는 공간의 기운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집안의 풍수이자 그 사람의 운명 그 자체입니다. 입을 열어 곡소리를 내뱉기 시작하면 그 집은 순식간에 온기가 사라진 흉가가 됩니다. 반대로 비록 몸은 고될지언정 맑고 담백한 기운을 내뱉으면 그곳은 비로소 명당이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자녀들이 늙은 부모를 멀리하는 이유를 효심이 부족하거나 세상이 각박해진 탓으로 돌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본능적이고 서늘한 곳에 위치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전화를 피하고 방문을 망설이는 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뿜어내는 그 무겁고 짙은 음기 속에서 자신의 생명력을 지켜내려는 무의식적인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밝고 생명력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한탄은 자녀들에게 감정적인 쓰레기통이 되어달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그 무거운 감정의 짐을 감당하기에 젊은 그들의 삶 또한 이미 충분히 버겁습니다.
당신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공기 중에 흩어지는 연기가 아니라 당신이 머무는 방의 벽지에 스며드는 곰팡이와 같습니다. 한번 스며든 우울과 원망의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을 느낍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그들은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참하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노년의 진실입니다. 잠시 숨을 골라봅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의 잎사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세월이 흐른다는 것은 피부가 얇아지는 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음의 가시가 더 단단해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은 지혜로워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자기 객관화 끝에 겨우 얻어지는 전유물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목격한 노년의 비극은 대단한 불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습관, 즉 자신의 아픔을 알아달라고 보채는 아이 같은 마음을 버리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내뱉은 말들을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그중 몇 마디가 타인의 마음을 밝게 비추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아픔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에너지를 뺏어오는 말들이었습니까? 자녀는 당신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없으며 그럴 의무도 없습니다.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이 짧은 정적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노년의 품격은 혀를 깨물어서라도 삼켜낸 침묵 속에서 피어납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통증의 호소를 꿀꺽 삼키고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이라는 긴 항로를 지나온 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내공입니다. 말로 다하지 못하는 고통을 침묵의 미소로 승화시킬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안식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이 밖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서 친구들이 먼저 떠나서 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대개 자신이 판 구덩이 안에서 싹 겁니다. 한탄이라는 삽으로 매일같이 자신의 주변을 파내려간 끝에 누구도 건너올 수 없는 깊은 해자를 만들어버린 것은 바로 자신일지 모릅니다. 운기는 멀리 있는 신비로운 힘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내뱉은 말의 파동이 내 방의 온도를 결정하고 그 온도가 다시 사람들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물리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아프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노인의 방에는 그 질병의 기운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곳에 머무는 사람 역시 그 기운에 전염되어 생기를 잃어갑니다. 자녀가 부모를 찾는 것은 의무 때문이 아니라 그 곁에 머물 때 느껴지는 평온함 때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그 평온함을 제공하는 대신 자신의 고통을 나누어 갖자고 손을 내밉니다. 그것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가혹한 착취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불행을 자녀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노년의 홀로서기는 시작됩니다. 살아보니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나이 들어서 입을 다무는 일입니다. 신체적인 통증은 실제하고 외로움은 뼈를 깎는 듯 선명합니다.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며 웃어 보인다는 것은 성자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생을 추하지 않게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끼면 기운이 안으로 모입니다. 밖으로 새어 나가던 에너지가 내면으로 침잠하며 단단한 알맹이를 형성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됩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우러러 봅니다. 굳이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부모의 쇠약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전달되는 그 깊은 인내의 무게가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노년의 대화는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존재의 울림이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증명하는 대화가 아니라 당신이 와 주어서 내 삶이 얼마나 환해졌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맑은 기운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한탄의 욕구를 억누르고 정제해낸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헤집어 보여주며 동정을 구하는 가련한 노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고통마저도 삶의 일부로 품어안고 고요한 바다처럼 머물 것인지를 말입니다. 전자의 길은 가깝고도 쉽지만 끝에는 지독한 고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자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존엄과 따뜻한 유대감이 놓여 있습니다. 신세 한탄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운기가 소통되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은 씨앗이 되어 당신의 남은 생을 숲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막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이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서늘한 그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한 약이 몸을 살리듯 때로는 쓰디쓴 침묵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귀한 존재가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내기를 바라는 삶의 비결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보았던 수많은 노년의 뒷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결코 화려한 성취를 이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도 평온한 미소를 잃지 않았던 그 담백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인생은 길고 노년은 생각보다 더 깊습니다. 그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가 들고 갈 등불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정제된 침묵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관심에 목말라 하며 자신의 결핍을 전시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비어있는 방 안에 햇살이 길게 들이웁니다. 그 햇살 속에 춤추는 먼지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고통도 저 먼지처럼 가벼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고통은 무겁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무거움을 기꺼이 짊어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어깨를 빌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 그것이 노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이제 당신의 입술을 굳게 닫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밖으로 향하던 원망의 화살을 거두어 드리고 스스로를 보듬어 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신세 한탄으로 당신의 복을 걷어차지 마십시오. 운기운치는 당신의 혀끝에서 시작되어 당신의 발끝으로 흐릅니다. 맑고 밝은 말들로 당신의 공간을 채워나가십시오. 그러면 닫혔던 문이 열리고 떠났던 이들이 다시 당신의 온기를 찾아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100년을 살아본 이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뼈아프지만 따뜻한 조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채권자가 된 부모의 공치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부모가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운 뒤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가장 깊고도 서글픈 함정에 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청춘을 바치고 꿈을 포기하며 오직 자식의 성공과 안녕만을 위해 달려온 세월입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노년에 이르러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서운함으로 변질될 때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그의 긴 생애를 통해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거나 냉랭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식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는 그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의 속마음을 읽어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거나 기대만큼의 효도를 하지 않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불쑥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는 그 한마디는 자녀의 가슴에 깊은 죄책감에 낙인을 찍습니다. 겉으로는 서운함을 토로하는 것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빌려준 사랑을 이제는 갚으라고 독촉하는 채권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차갑고도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희생은 당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을 뿐 아이들이 동의하거나 허락한 빚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부모의 헌신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희생의 대가를 자식의 미래나 감정에서 찾으려 할 때 그 사랑의 순수함은 오염되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희생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거룩한 공덕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관계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비참한 거래 현장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창밖의 어둠이 깊어지는 것을 보며 가만히 생각에 잠겨 봅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르며 느꼈던 그 수많은 기쁨과 환희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이가 처음 뒤집기를 하던 날의 감격과 서툴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던 거 아닐까요? 사실 자식은 자라나며 부모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효도를 어린 시절에 다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맑은 눈망울을 바라보며 느꼈던 행복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기억을 잊고 노년에 이르러 자식의 지갑과 시간을 탐하는 채권자가 되려 하는 것일까요?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이 짧은 정적 속에서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생명의 내리흐름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부모의 사랑도 중력을 거스르지 않고 자식에게로 흘러갈 때 가장 건강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흘러갔던 사랑을 다시 되돌리려 역류시키려 할 때에 고통이 발생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 또한 부모가 해야 할 마지막 사랑의 형태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늙은 자신을 보며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정성이 사실은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보상받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서운함은 자식의 불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데서 오는 갈증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결코 부모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부속품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시 마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겨 봅니다. 평생을 자식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살아온 부모들에게 자식의 독립은 마치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상실감을 줍니다. 그 허기진 마음을 채우기 위해 공치사를 하고 희생을 강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식은 부모로부터 더 멀리 달아나려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족쇄가 되어 자신을 옥죄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싶지만 채권자 앞에 서 있는 채무자의 심정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노년의 가장 깊은 내공은 모든 수고를 강물에 띄어보내는 일입니다. 내가 베풀었던 것들, 참아냈던 것들, 포기했던 것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의 창고에서 꺼내어 먼지를 털고 자식 앞에 전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나의 역할을 다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행복했노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자식을 바라볼 때 비로소 자식은 부모를 영혼의 안식처로 느끼게 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쉴 수 있는 곳,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도 빛 독촉을 받지 않는 곳이 바로 부모의 품이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관계의 지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보호자였지만은 이제는 내가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약해짐을 무기로 자식을 조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프다거나 힘들다는 말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자신이 했던 희생을 언급하며 자식의 발목을 잡는 일은 노년을 더욱 초라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은 자신의 노쇠함마저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자식의 짐을 덜어주려 노력하는 뒷모습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이 되면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자식으로 채우려 할 때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들 또한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고 있는 항해자일 뿐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외로움을 스스로 다스리고 자식에게는 그저 따뜻한 미소만을 건넬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기꺼이 놓아주면 곁으로 다가오는 것이 인연의 묘리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노년은 자식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떠날 때는 조용히 배웅했습니다. 자식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고 자신의 공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준 것으로 이미 자기 몫의 보상을 다 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 곁에는 늘 자발적인 효심이 머물렀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무언의 배려 속에서 진정한 존경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정성을 아까워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가난해집니다. 반대로 그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었고 그로 인해 내가 성장했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자식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부모가 아니라 축복을 건네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고독을 품위 있게 견뎌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걷던 공원의 풍경과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중에 흩어지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무언가를 바라고 아이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의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노년의 공치사는 그 찬란했던 사랑의 기억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말을 아끼고 기대를 접으십시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그들이 바쁘게 잘 살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명절이 찾아오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느라 애쓰고 있음을 대견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채권자의 장부를 불태울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유대감이 시작됩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효도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의 기억 속에 남을 우리의 평온한 얼굴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원망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고맙다, 너 덕분에 참 행복했다는 따뜻한 한마디가 자녀의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의 역류를 멈추고 다시 아래로 흐르게 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중력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를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고요하고 깊은 바다에 닿게 될 것입니다. 길고 긴 세월을 지나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자식에게 투사했던 모든 기대와 욕망을 거두어드리고 온전히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 화해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식의 효도에 목매지 않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가꾸는 부모를 볼 때 자식은 비로소 안심하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이제 그들의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또한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채권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사랑하는 부모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비우는 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잠시 이 세상의 소풍 온 여행자들입니다. 자식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 잠시 동행했을 뿐입니다. 그 여정이 끝나갈 무렵 서로에게 미안함이나 부채감을 남기지 않는 것이 여행자의 도리입니다. 당신이 먼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줄 때 자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나이가 들어 당신이 머물던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당신의 그 깊은 배려를 눈물겹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때로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당신의 희생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면 자식들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혹은 부모의 빈자리를 느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당신의 눈물과 땀방울을 기억해 낼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기억 속에 당신이 독촉하는 채권자가 아닌 끝없이 자애로웠던 부모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서 거둘 수 있는 가장 값진 결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고생했다 그러고 잘 살아왔다. 자식에게서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들려주십시오. 타인의 인정이나 보상이 없어도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공치사를 멈추고 당신의 영혼을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평온함이 당신의 얼굴에 깃들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빚을 탕감해준 채권자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가벼워진 마음으로 남은 생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발걸음마다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당신이 놓아주는 만큼 더 깊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년이 공치사가 아닌 감사의 기도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100년을 살아본 지혜가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위로이자 가르침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며 자녀를 비난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년에 접어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의 습관이자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 곁에서 밀어내는 가장 슬픈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거친 세월을 훈장처럼 여기며 그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때로는 자녀들의 삶을 옥죄는 날카로운 올가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노인이 나 때는 더 힘들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요즘 젊은 세대의 고민은 배부른 투정이자 사치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굶주림을 견디며 자식을 키워낸 세대에게 마음의 병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쩌면 나약함의 증거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고통의 무게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배고픔의 고통이 육체를 갉아먹는다면 불안의 고통은 영혼을 부식시킵니다. 당신의 고생이 자녀의 눈물을 사치로 몰아세울 정당한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정하기 힘들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서늘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이 위대하다고 해서 자녀가 겪는 아픔을 가볍게 여길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옆집 손주와 내 자식을 비교하며 자녀의 가슴에 독을 붓기도 합니다. 누구는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라, 누구는 벌써 집을 샀다더라 하는 말들은 안부 인사가 아니라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녀가 부모를 찾을 때 바라는 것은 세상의 잣대와 비교하는 냉정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저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잠시 쉴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을 바랄 뿐입니다. 모든 나무는 저마다의 속도로 자랍니다. 어떤 나무는 일찍 꽃을 피우고 어떤 나무는 늦게 그늘을 만듭니다. 우리는 먼저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늦게 피는 꽃을 시들었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자식의 성장을 묵묵히 기다려주는 법을 잊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멈췄습니다. 이 짧은 정적 속에서 우리는 노년의 품격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넓은 포용력을 가졌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은 거친 물살에 깎이고 깎여 마침내 둥그러진 자갈이 되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모난 것을 깎아내고 타인의 다름을 품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둥근 존재가 됩니다. 우리 세대의 고통이 육체적인 갈증이었다면 지금 세대의 고통은 영혼의 허기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노인은 숲속의 고목과 같아야 합니다. 어린 나무가 조금 굽어 자란다고 해서 나무라기보다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비바람을 막아주는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는 것이 어른의 존재 이유입니다. 비난은 관계를 단절시키지만 포용은 생명을 살립니다. 자녀의 삶이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평가를 멈추십시오. 당신의 과거를 들이대며 현재의 그들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살아있으니 되었다는 그 한마디가 100마리의 훈계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녀가 부모의 진문을 두드릴 때 두려움이 아닌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혜는 자신의 옳음을 내려놓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삶을 당신의 과거라는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잘라내야 할 결점이 아니라 그 자녀만의 고유한 빛깔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대를 충실히 살아낼 뿐입니다. 우리가 건너온 강과 자녀들이 건너고 있는 강은 이름부터가 다릅니다. 그들이 마주한 파도가 당신의 것보다 낮아 보인다고 해서 그들의 항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평가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저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인자한 침묵을 배우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자녀는 비로소 숨을 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내가 옳았다는 주장이 아니라 너를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따뜻한 기억입니다. 과거의 잣대를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자녀의 지친 얼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비난의 말을 삼키고 격려의 미소를 지어 보일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숲처럼 깊고 바다처럼 넓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100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의 전환입니다. 인생의 황혼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씩 덜어내는 뺄셈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타인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무엇보다
입술을 무겁게 닫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의 바다에 고요히 뜰 수 있습니다. 이제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단어 대신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화려한 고독이라 불러보면 어떨까요? 꽃이 억지로 나비를 부르지 않아도 그 향기에 이끌려 나비가 찾아오듯 스스로의 삶을 정갈하게 가꾸는 사람에겐 맑은 향기가 배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문장이 머물렀나요? 혹은 긴 세월을 지나오며 당신만이 비로소 이해하게 된 삶의 진실은 무엇이었나요? 거창한 교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밤 문득 떠오른 작은 생각 하나를 아래 댓글로 조용히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잠시 멈춰서게 했다면 아래에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응원인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공유는 이 채널이 계속해서 깊은 울림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며 티끌 하나 없는 가벼운 마음으로 평안하시길 빕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